2025년 6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이며 역사상 최초로 K-팝 음악을 활용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한국 약칭은 캐대언, 영미권 약칭은 KPDH로 통하는 경우가 많다.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 매진을 기록하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 없을 때면 이들은 또 다른 활동에 나선다. 바로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단순히 K-팝에 대한 러브레터가 아닌 K-팝을 둘러싼 문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 2021년 처음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제목에 K-팝이 대놓고 들어가는 것부터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또는 흔한 국뽕 계열 미디어가 아니냐는 냉소적인 인식이 있었다. 게다가 2021년에 제작을 발표한 이후로 4년간 소식이 없기까지 해서 진짜 베이퍼웨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의견도 커졌다. 하지만 2025년 예고편 공개 후 높은 퀄리티로 기대치가 반등했고 K-팝 걸그룹이자 퇴마사인 주인공들이 저승사자 보이그룹에 맞서 팬들을 지켜낸다는 콘셉트도 재밌다는 평이다. 악령을 사냥하는 퇴마 아이돌은 굿을 행하는 무당을 현대 어반 판타지 히어로로 재해석한 것으로 남산서울타워, 한국 요리 사인검, 1호로봉도 까치호랑이 스타일의 호랑이, 기와집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호평받았다. 즉, 제목을 유치하게 지어서 진입장벽을 스스로 만든 것이 문제이지 퀄리티는 준수한 작품이다. 공개 이후에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히 존재하는 애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일단 이러한 장르적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정통 왕도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킬링타임 용도의 뮤지컬 오락 상업 애니메이션으로 특별할 것 없는 예상 가능한 스토리와 메시지를 가졌지만 이게 주 타깃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쉬웠기에 결과적으로 저연령 여아와 가족계층의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이 있다. 과거 동양을 소재로 한 해외 자본의 작품에서 한중일 삼국의 요소가 마구 혼재되어 의도저도 아닌 배경에 어색한 작품들이나 그냥 동양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동양풍 요소들을 적당하게 섞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와 다른 구현 오류가 넘쳐났던 것과 다르게 실감나는 묘사를 보여주고 있어 호평하는 의견이 있다. 비판도 존재하는데 일단 후반부 스토리는 날림에 가깝게 전개된다는 평가가 있고 혼문 자체에 갑작스레 절망하게 된 루미가 돌연 괘씸하는 등 절정부의 플롯이 급작스럽게 전개되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평론가 이동진도 스토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캐릭터 활용면에서도 루미와 진우를 빼면 들러리 역할밖에 없어서 러닝타임이 짧은 점을 감안해도 꽤 아쉬운 감이 있다. 헌트리스 중 루미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인 미라와 조이의 서사가 지나치게 모호한 단서만 남기고 추측에 의존하는 면이 있으며 작중 서사에서는 귀마의 음모나 루미의 각성에 휘둘리기만 하며 이야기를 거의 주도하지 못했다. 악역 그룹인 사자보이즈는 더 심해서 라이벌 캐릭터임에도 진우 빼면 어떤 성격인지조차 자세히 묘사되지 못했다. 그나마 캐릭터 활용 부분은 차기작을 위해 아껴둔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오히려 외국인들은 얼핏 반영 오류 아닌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현실 반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옷차림에서도 드러난다. 온대 기후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못해 겨울은 시베리아를 방불케 하는 엄동설한, 여름은 더 습하고
더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도 더 힘들어할 만큼 극단적이면서 특히 이 사이 환절기에 해당하는 봄, 가을에는 패딩 점퍼, 스웨터, 하와이안 반팔, 민소매 탱크탑, 얇은 후드와 두꺼운 후드티나 집업 등이 모두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표현한 것 역시 고평가 요소이다. 당장 베이비의 스웨터, 애비의 하와이안 반팔 티셔츠, 미스터리의 팔토시, 조이의 탱크탑, 루미의 터틀넥 두꺼운 후드 및 중간중간 드러나는 일반인들의 패딩 점퍼 차림과 반팔 또는 여성 민소매 패션 등등이 그것. 심지어 한의원 방문 때의 헌트릭스 멤버들의 복장을 보면 더 가관이다. 바로 직전에는 미라가 하의 실종 롱 스웨터, 조이가 팔꿈치 반팔 박스티, 루미는 터틀넥 후드티였으나 다음날 미라는 아예 민소매 조끼 한 겹에 박스핏 팬츠, 조이는 봄가을용. 두꺼운 라운드 티에 두꺼운 린넨 점퍼 두 겹의 반바지, 루미는 터틀넥 후드티 린넨 트렌치 코트로 세 겹의 조거 팬츠다. 아예 봄, 가을에는 기분, 컨디션, 날씨, 체질에 따라 완전히 서로 다른 옷을 입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가깝다. 본래는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저승사자가 인간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역으로 나오는 부분은 공개 전우를 통틀어 호불호가 갈렸는데 단지 인간이었다가 악귀가 된 자들이 저승사자의 모습만 띠고 있을 뿐 실제 설정상 저승사자는 아니다. 한국 문화 재현이나 이야기만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뮤지컬 영화로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 완성도가 큰 호평을 받았다. 해외 한국계 예술가들이 한국계의 자존심을 걸고 다 같이 모여서 혼을 갈아 넣은 품질의 기획과 작사 작곡을 선보인 데다 헤메코와 안무와 카메라 워킹까지 더해지면서 플롯의 설득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모든 사운드 트랙이 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개 일주일 만에 스포티파이 최상위권에 OST 전곡이 올랐다. 기존 뮤지컬 영화가 이야기 전개 도중에 음악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이돌을 다룬 애니메이션이기에 작중에서도 실제 뮤직비디오 형태 또는 안무를 동반한 무대로 노래를 선보였는데 뮤직비디오 및 무대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멋지게 뽑았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사자보이즈의 무대는 남자 아이돌에 관심 없던 남성 시청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운드 트랙 호평에 힘입어 2025년 7월 4일에는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송 차트에서 사자보이즈의 요 아이돌 1위와 소더 파프 10위, 그리고 헌트릭스의 골던 2위, 하우 이츠 던 8위로 나란히 차트 최상위권에 차트인했고 이어서 7월 9일에는 헌트릭스의 골던이 사자보이즈의 요 아이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며 현실에서 가상의 두 아이돌 그룹이 영화 내용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며 차트 경쟁을 벌이는 기현상까지 나왔다. 이는 그룹 명의로 발표된 K-팝 장르곡 중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기존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커 등의 최정상 K-팝 아이돌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이다. 흔히 한국에서 주목하는 빌보드는 앨범 구입 등 팬덤 파워가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에서 선전하는 것은 대중적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역 3인방의 맥락 없는 얼굴 개그가 은근한 병맛을 자랑하는데 K-팝 아이돌이라는 존재 역시 무대 위 모습 외 인간적인 면모가 넘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준 부분도 호평을 받았다. 아이돌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보니 시청자들이 실제 아이돌 팬덤처럼 덕질하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팬이 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듯이 말다툼하는 등의 상황극에서 나아가 소다 팝이나 요 아이돌 멤버별 직캠을 따로 업로드한다거나
기존 K-팝 곡들에 많이 있던 한국어 한글 표기, 한국어 로마자 표기, 영어 해석 형식의 가사 영상이 업로드되거나 챌린지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등 아이돌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양쪽 덕후들이 모두 유입된 것 또한 특징이다. 아이돌 덕후들 사이에서는 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반응이, 애니메이션 덕후들 사이에서는 왜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작품 내에서 아이돌과 그들의 음악 무대를 현실에 가깝게 멋지게 표현해냈으며 애니메이션 자체의 완성도도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대응행에 힘입어 실제 K-팝 아이돌들도 본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소다팝 등의 안무 챌린지 영상을 직접 찍고 골든 커버에 도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도입부가 시청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를 한껏 높였다는 팬들의 평이 존재한다. 조선시대 무당에서 이어져 오는 서사를 통해서 왜 K-팝 가수가 퇴마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고, 비행기에서의 전투와 하우 이츠 던 공연을 통해서 작품의 뛰어난 노래를 소개해주는 동시에 헌트릭스의 전투력을 보여줘서 왜 악령 측이 아이돌 작전으로 나서는지에 대한 개연성도 깔끔하게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 1위를 석권하고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1위까지 가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긴 현상은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작품으로 등극했다. 최대 1조 원의 IP 가치와 영화 자체의 수익은 미국의 넷플릭스와 일본의 소니 측에서 벌었다고 해도 이 영화의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있다. 구글 검색어 트렌드부터가 2025년 8월 말 한국 전반에 관한 검색량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수준을 넘었을 정도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인기가 넘쳐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관광, 식품, 전자, 뷰티 업계도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한 마케팅을 이용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각종 한국적 요소들과 캐릭터들로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일 최다 관람객을 돌파했고, 대통령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꺼낸 뒤 감독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을 정도. 여러모로 단순 흥행작을 넘어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끌어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전부터 한국 컨텐츠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해온 OTT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번 작품이 흥행에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매기 강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처음 K-팝 데몬 헌터스를 소니 측에 먼저 제의를 했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넷플릭스에 제안했는데 매기 강의 제안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계약에 성공했다고 한다. 제작하는 동안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작품이 처음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대중들의 인식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K-팝 홍보 애니메이션이라는 정도가 전부였으나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성적표를 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국가에서 넷플릭스 조회수 1위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서 캐대언 OST 역시 1위인 골던을 포함해 대부분 10위권 내에 안착했으며 엄청난 인기 덕분에 미국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싱얼롱 상영관이 전부 매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캐대언의 성공은 미디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캐대언의 인기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캐대언 OST를 듣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아예 한국과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오픈런 대기줄이 생겨 굿즈가 품절나고 관광객 수도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역대 신기록 목록. 넷플릭스 모든 작품 역대 통합 조회수 1위 최종 누적 시청. 넷플릭스 모든 작품 역사상 최초 3억 조회수 돌파.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사상 최초 5억 시청시간 돌파. 넷플릭스 모든 작품 역사상 최초 글로벌 주간 순위 9주 1위 돌파. 넷플릭스 모든 작품 역사상 최초 16주 연속 글로벌 주간 탑10 랭크인.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3억 시청수 돌파 작품에 등극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극장에서 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를 극장 상영하는 일은 드물다. 넷플릭스는 극장 산업과 적대 관계이므로 극장에서 보이콧하기 때문이다. 아카데미 후보작에 들기 위한 자격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일부 극장에서 일주일만 꼼수 개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영화는 극장 상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캐대언이 정식 극장 개봉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8월 16일 넷플릭스는 사람들의 계속된 열광에 호응하여 극장에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캐대언 더 싱어롱 이벤트를 8월 23일, 24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미 1700개 극장에서 상영이 진행되며 8월 21일 기준 이미 1100개 타임이 매진됐다. 해당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며 그럴 시 OTT 오리지널 영화 최초로 한 주라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작품이 된다. 2025년 8월 22일 한국에서도 싱어롱 상영이 결정되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될 예정이다. 북미에서 단 2일 동안 192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다. 미국에만 약 8,000여 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인 AMC 시어터스가 보이콧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고작 1,700개 상영관만 오픈하였음에도 2천만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며 1위를 달성해낸 것, 약 1,000여 개의 상영관이 매진되었다고 한다. OTT 오리지널 영화 중 최초로 박스오피스 1위를 한 영화로 기록되었다. 매기 강 감독은 캐나다 매체 CBC와의 인터뷰에 H.O.T.는 자신이 성장하며 존경했던 원조 아이돌 그룹이라며 H.O.T.가 밝고 경쾌한 싱글을 발표한 후 한두 달 동안 활동을 쉬었다가 다음 싱글에서는 어둡고 날카로운 분위기로 돌아온 경험이 사자 보이즈에 녹아있다고 말하면서 팬으로서 이러한 경험이 궁극적으로 기억에 남았고 그것을 영화에 반영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사자 보이즈의 모티브인 창백한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저승사자는 1970년대 말 전설의 고향 시리즈에서 처음 묘사된 후 근현대에 정착한 이미지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묘사가 가짜라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50년간 지속되어 온 이상 근현대에 변화한 형태도 그 자체로 학술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실제 전승에 의하면 갓을 쓴 선비의 모습보다는 단령을 입은 고귀한 중앙관료의 모습이나 근엄한 갑옷과 무기를 찬 채 말 타고 다니는 장군의 모습이었다.
위에 서술한 검은 도포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비교적 현대에 창작된 이미지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이와 비슷한 이미지의 상여장식 문화재들이 존재한다. 통영시립박물관 전통 장례식에서는 상여를 장식하는 꼭두 혹은 모구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나무 인형을 만들곤 했는데 이 인형들이 망자를 사후세계로 안내하고 호위한다고 믿었다. 이는 저승사자의 역할에도 부합되는데 아래처럼 검은 옷을 입은 갓을 쓴 선비가 호랑이나 해태 등의 동물을 타고 있는 형태도 종종 발견된다. 모든 꼭두가 검은 옷과 갓을 쓴 형태는 아니기에 이것이 일반적인 저승사자의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꼭두들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많고 19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에도 제작되고 있다. 전령으로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는 조선의 민화인 까치호랑이가 모티브이다. 하는 짓은 영락없는 집고양이이지만 특유의 호랑이 그림체를 잘 살렸다는 반응을 얻었다. 작중에서 귀마 관련 능력은 마젠타색인데 이 호랑이의 털색이나 공간이동 능력을 쓸 때 나오는 빛은 혼문이나 헌터들이 능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푸른빛과 똑같다. 이 떡밥은 해결되지 않았다. 악령들의 디자인은 괴수와 같은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각한 도깨비 기와의 모습, 탈춤에 쓰이는 노장탈이나 각종 전통탈 등을 활용하여 서양식 카툰 스타일로 재해석한 묘사로 보인다. 진후의 400년 전 회상신에서 궁에 들어갈 때 왕이 중전과 함께 용상에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온다. 왕이 용상 위에 용교의가 아닌 보료를 깔고 바로 앉은 모습, 조정 중신들의 흉배가 달린 붉은 관복, 뒷배경의 궁녀들의 배치와 함께 명백한 역사적 구현 오류 장면으로 꼽히지만 이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이 장녹수를 옆에 끼고 어좌에 앉아있는 장면에서 레퍼런스를 따온 장면이다. 그래서 진우가 살던 시대가 사실은 400년 전 인조시대가 아닌 연산군 시대가 아니었냐는 이야기도 있다. 반영 오류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장면 또한 오랫동안 사극에서 어전회의의 이미지로 굳어지며 새로운 미디어 전통의 하나가 됐다. 작중의 헌터들은 세대마다 새로 3인조가 선발되어 춤과 노래의 힘으로 사람들의 유대를 연결하여 악령을 막아낼 장벽인 혼문을 세우는 임무를 전승해 간다. 혼문을 만든 최초의 헌터들은 조선시대의 무당을 표현했으며 그 뒤에 나오는 5팀은 각 세대별로 등장했던 걸그룹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의 걸그룹 발전사를 접목하여 표현했는데 선배 세대들의 모티브는 한반도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세 번째 팀은 1950년대 이후 팀으로 여성 그룹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최초의 한류 가수로 분류되는 김시스터즈, 펄시스터즈 등을 포함한 많은 팀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팀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세대가 바뀌는데 1970년대 3인조 걸그룹 히자메, 1980년대 댄스 뮤직을 주 콘셉트로 삼은 최초의 걸그룹이라 할 수 있는 세 또래로 추정된다. 또는 2명이지만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걸그룹인 바니걸스를 참조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어 헌트릭스 바로 이전 세대의 퇴마사. 설라이트 시스터즈들은 1990년대 후반의 1세대 걸그룹으로 표현되는데 SES에 대한 레퍼런스다. 같은 시기 베이비복스, 핑클, 디바 등이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가장 유사한 팀은 SES로 여겨진다. 흡사한 헤어스타일에 더해 시기상으로도 적합한 것이
1990년대에 아이돌을 했던 당사자들이 20대 중후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 딸이 3, 4세대 아이돌로 데뷔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미라가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침낭 패션은 캠핑클럽에서 선보였던 핑클의 리더 이효리의 모습이 연상된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2020년 시상식 영상에서 입을 드레스를 선보였다. 작중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특정 연예인이나 그룹을 참조하여 제작되었다는 기사가 있지만 포브스, 매기강 감독의 X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아이돌 이름은 인터뷰어가 언급한 것이고 매기강 본인은 아이돌 개인을 특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매기강 영화 중간에 나오는 우리랑 놀자. 버라이어티 쇼는 형돈이와 대준이가 진행했던 주간 아이돌의 패러디이다. 음악이 주가된 애니메이션이지만 데몬 헌터답게 액션씬에도 공을 들였다. 각종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은 실제 무예가들의 모션을 따왔고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태미가 격투 액션을 맡았다. 거기에 더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제작진답게 화려한 카메라 웍을 보여주며 액션씬 역시 훌륭한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실제 한국 문화와 다른 점. 이 작품이 한국 문화에 대한 재현성에 대해 호평을 얻었고 그것이 일정 부분 흥행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는 아니다 보니 한국 문화가 서구 감성으로 각색된 부분도 많다. 이국적인 인명의 비중이 높다. 물론 작중 이름이 대사로 불리는 인물들은 과거 세대인 셀린을 포함 대부분 연예인이니 예명이라면 외국어 계통의 예명을 쓰는 일은 한국 가수들 사이에 매우 흔한 일이므로 오히려 현실에 맞는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이 아닌 바비와 이제는 은퇴한 셀린을 가족 사이에 일상에서도 그 이름으로 부르는 등 본명도 어느 정도 영미권의 편의로 이름이 지어진 면이 있다. 헌트릭스가 휴식기에 들어갔음에도 루미가 독단적으로 새 싱글을 발매하는데 이렇게 아이돌이 직접 노래를 독단적으로 공개하는 건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할리우드 음악계가 반영된 부분으로 할리우드에서는 탑 가수라면 얼마든지 노래는 물론 앨범도 발매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서프라이즈 발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비욘세가 극비리에 제작되어 소속사조차 모르던 정규 5집을 깜짝 발매한 적이 있다. 이름 말고도 호칭 또한 서구권 관객을 위해 다분히 서구적으로 각색해 놓은 요소들이 많다. 본작의 등장인물들은 유럽계 언어 사용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름으로만 상대를 호칭한다. 헌트릭스의 막내인 조이는 다른 두 멤버보다 한 살이 어리지만 루미와 미라를 이름으로만 부른다. 당연히 작중에 님이나 후배와 같은 호칭이 나오는 점을 비롯한 제작진의 한국 이해도로 볼 때 한국에서는 나이차가 한 살이라도 나면 언니, 동생이 된다는 것을 몰랐거나 호칭 부분에서 재현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현실의 한국이었으면 당연히 실장님과 같은 직책으로 불렀어야 할 매니저 바비, 심지어 멘토인 셀린조차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는 등장인물 간의 상호 평등성을 강조하거나 관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를 지우기 위한 각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극적 전개를 위해 K-팝 아이돌판 등에 대한 묘사는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른 부분이 많다. 연예계 부분은 제작사가 있는 미국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판의 팬덤 양상에 기초하고 있다. 헌트릭스가 공연 직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자며 칼로리 보충을 위해 어마어마한 탄수화물 야식을 먹어치우는데 이 장면을 시청한 실제 K-팝 아이돌들은 당연히 공연 전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다.
위장에 음식물이 차 있으면 몸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가용혈액과 폐활량도 줄어들고 식곤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공연 끝나고는 이렇게 펼쳐놓고 먹기도 한다고 평했다. 루미가 김밥 냄새를 맡는 표정이 매우 익살스럽긴 하지만 얼굴 개그 연출과 별도로 루미가 김밥 냄새를 진득히 맡는 행동은 한국인들에게는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김밥은 기본적으로 속재료인 단무지나 양념인 참기름 정도를 빼면 특별한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 특히 미국인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1988 서울 올림픽 직후 미국의 김밥이 코리안 스시 롤로 소개될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특유의 참기름 냄새를 질색팔색했다. 한국인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면이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참기름 냄새는 멀리서 옅게 맡으면 스컹크의 독한 가스 냄새와 비슷하게 느꼈고 상대적으로 스컹크를 자주 보는 미국인들은 경험적으로 이를 터부시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참기름 냄새가 거의 없는 한국산 냉동 김밥이 2020년대 초반부터 뉴욕시 등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캐대언에 와서는 주인공이 짙은 참기름 냄새 나는 냉동이 아닌 생 김밥 냄새를 맡으며 마치 치즈의 풍미를 즐기듯 이거야 이거 하는 장면이 삽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이 시는 문화 인류학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기존 편견을 뒤집어버린 사례로 특기할 만하다. 사자 보이즈가 방송에서 아기 차림을 하고 우유병에 담긴 핫소스를 마셔서 버티는 대결을 하는데 2020년대 현재는 TV판 자체가 자체 기획력이 성숙하게 되면서 이 같은 가학성은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해당 장면 자체의 모티브는 국내 프로그램인 주간 아이돌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아이돌 그룹 간의 먹방 대결을 펼치는 것에서 나왔다. 데뷔 1년도 안 된 신인 보이그룹이 5년차 선배 인기 걸그룹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경쟁 구도 및 합동 팬사인회 후반부 헌트릭스에게 문제가 생기자 기분 전환을 위해 자신들의 라이브를 보러 오라며 티베깅하는 사자. 보이즈 등등 데뷔 연도와 나이 서열을 엄격히 따지는 한국 아이돌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면 인성 논란부터 시작해 아이돌 팬덤 전체가 심각하게 불탈 만한 일들이 있기는 했다. 작중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커플로 엮는 팬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아이돌 간 커플링 및 2차 창작은 해외, 특히 서양권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 급의 당대 탑티어 아이돌 그룹의 비주얼 센터는 절대 저런 공개적인 방식으로 엮일 수 없다. 그룹 내부의 케미 혹은 커플링은 팬들 사이에서 양지와 음지를 오가며 소비되고 소속사도 이를 참고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소속사의 차트 1위와 시상식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타 그룹을 엮는 행위는 음지 중의 음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중 보이그룹이 걸그룹의 팬을 빼앗아가는 설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남녀 아이돌 팬층은 많이 겹치지도 않고 빼앗아가는 관계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를 위한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는 한국 2세대 그룹판에서 특유의 현상이었다. 하지만 3, 4세대 이후로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불문하고 모든 팀의 팬들이 서로서로 우호적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혔다. 여러 아이돌들이 동시 출연하는 콘서트의 경우 모두가 환호하면서 응원에 참여하기도 한다. 같은 성별의 아이돌 팬덤은 라이벌 의식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성의 아이돌 팬덤은 애초에 성향 자체가 다르기에 서로 별다른 관심이 없는 편이다.
사실 이런 팬덤 간의 대립은 오히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미국, 유럽 음악계에서 더 흔히 보이는 편으로 서양 쪽 대중에게는 익숙한 구도이다. 애초에 이는 악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힘이 있다는 작중 설정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전개이다. 기본적으로 저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작품이다 보니 K-팝 산업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작중 헌트릭스 멤버들의 팬 사랑은 조금의 가식 없는 진심 그 자체이며 반대로 가수의 연애 사실이 밝혀졌을 때 결별을 종용하는 극성 팬덤도 소속사도 없다. 이러한 K-팝 아이돌의 그늘진 모습은 헌트릭스의 진짜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셀리니 아퀴. 혈통임을 나타내는 문양을 드러내지 말 것을 루미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은유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앨범 녹음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가수들이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철저히 배제되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가수들 스스로 기꺼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모든 아이돌의 활동은 기획사의 철저한 기획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본작에서처럼 그룹 리더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골던의 경우 유난히 루미의 파트 비중이 압도적인데 본작이 공개된 2025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이런 파트 분배가 나왔으면 팬덤 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악기 연주 롤이 따로 있어서 보컬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밴드가 아닌 이상 이렇게 80%대의 파트 배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 골던이 고음역 폭격을 때리는 유형의 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메인 보컬 혹사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드는 곡 구성. 루미가 제대로 노래를 못하는 것이 그냥 목이 나가서가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 그 외에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의 작중곡들은 멤버별 파트 분배가 비교적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는 K-팝에 대한 몰이해라기보다는 스토리 전개를 위한 주인공 보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산 서울타워에는 공연장이 없다. 서울타워 옆에 광장이 있지만 그다지 넓지 않아 소규모 공연이 자주 열린다. 대신 배경이 남산 자락에 위치한 공연장이 국립극장이나 장충체육관으로 정했다면 위치상으로는 얼추 맞다. 물론 남산 서울타워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구석구석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남산 기슭에 있는 국립극장이나 장충체육관은 그 상징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국립극장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해오름극장은 1200여석 규모이고 장충체육관의 좌석 규모는 4500여석, 최대 55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서 이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 보이는 애니 속 남산 경기장만큼의 규모의 관중은 모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 공연장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공간이다. 밈. 작중 아이돌들이 홍문이라는 결계를 만들어 악귀들을 막고 세상을 구한다는 콘셉트 때문인지 K-팝 가수들이 전지구적 사고가 발생할 때 세상을 구했다는 밈적 농담들이 SNS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다. 주로 홍문이라는 설정에 맞게 어마어마한 위협을 이룬 가수나 파격적인 콘셉트로 유명한 가수들이 언급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싸이가 2012년에 우리 모두를 지켜냈다는 농담이 있다. 특히 싸이의 경우 귀마랑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밈이 흥했다. 반대로 싸이가 홍문을 완성했으면 누가 홍문에 구멍을 낸 거냐는 질문에 카니에 웨스트가 구멍을 뚫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트윗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진영의 경우 2025년 워터밤 행사 때의 모습 때문에 K-팝 데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교롭게도 박진영이 이날 입었던 의상의 색상도 귀마를 상징하는 자홍색이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매기 강 감독이 코스모폴리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초기에 귀마를 구상할 때 귀마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다는 설정이 있어서 실제로 박진영을 캐스팅에 고려했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빌보드나 여러 해외의 음원 차트에서 헌트릭스의 음원이 사자보이즈의 음원 순위보다 더 높아지면 혼문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며 반대로 사자보이즈의 음원이 헌트릭스의 음원보다 더 순위가 높아지면 혼문이 깨졌다라고 한다. 실존 K-팝 아이돌이자 엔딩 테마 테이커다운을 부른 트와이스의 정연, 지호, 채영이 헌트릭스 멤버들의 의상을 리뷰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루미가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인기를 끌면서 밈이 된 바 있다. 각과 도포를 쓴 사자보이즈의 이미지가 해외에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 레딧에서 바티칸 사자보이즈라는 제목으로 바티칸에 있는 성 김대건 신부 조각상이 게시글로 올라왔다. 김대건 성인이 천주교 신부이다 보니 너의 죄까지 사랑해준다는요. 아이돌의 가사와 엮는 밈도 생겼다. 물론 김대건 신부는 사자보이즈보다는 데몬 헌터에 더 어울린다는 말도 나왔으며 실제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정이 사제보이즈라고 재치있게 답글을 달았다. KBS 뉴스 2025년 9월 4일 저스틴 비버가 신규 앨범 스웨거2의 발매를 예고하며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의 앨범 타이틀이 새겨진 프로모션 이미지를 깜짝 공개하였는데 남산 서울타워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 시간으로 자정에 발표하는 신곡을 남산타워에서 분홍빛 조명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영화 속 사자보이즈의 요 아이돌 콘서트가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다. 공교롭게도 해당 앨범은 1번 트랙부터 제목이 스피드 데몬이다. 서울특별시 공식 영상 2025년 9월 7일 오후 8시 뚝섬 한강공원에서 2025년 한강 불빛 공연의 첫 번째 공연으로 K-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하여 1200대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 라이트 쇼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드론 쇼에 앞서 저녁 7시에는 OST 커버 댄스와 노래를 포함한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되었다. 공교롭게도 뚝섬 한강공원 바로 옆에 있는 청담대교와 자양역은 영화 속 주요 장면의 무대가 된 장소이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2025년 8월 28일부터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작품 속 장소들을 배경으로 하는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다. 지정된 명소는 N서울타워, 서울한방진흥센터,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코엑스 K-팝 스퀘어, 한강공원, 명동거리, 롯데월드타워의 8곳. 해당 장소들에서 스탬프를 찍고 추가로 영화 속에 등장한 설렁탕, 핫도그, 김밥, 컵라면 등을 즐기는 인증사진을 올려 추가 스탬프를 받으면 스탬프 수에 따라 미니 놀이개, 호작도, 키링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인 만큼 작품 밖의 원어 대사는 영어이고 애니메이션의 입모양도 원래 만들어진 영어판에 더 맞지만 한국이 배경인지라 작품 안의 인물들의 대사는 마개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한국어일 것이고 영어판에서도 가자 등의 우리말이나 후배 같은 영어에 없는 표현 등은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쓴다. 한국 비속어인 아이씨 대사도 2번 나오며 루미님 조이라든가 바이처럼 한국식 음절 단위로 발음을 하는 대사도 종종 나온다. 이는 설정상 이들이 작중에서 한국어를 씀을 암시하는 부분. 한국어 더빙도 입모양은 다소 안 맞을지언정 성우 캐스팅과 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어판과 영어판의 대사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재관람을 원한다면 언어를 바꿔서 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리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히브리어, 힌디어에서는 노래까지 더빙했고 그 외 다른 언어는 전부 노래 파트에서 원어를 사용한다. 한국어판에서 노래 가사를 별도로 번안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K-팝 가사에 영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하고 본작의 OST 수록곡인 트와이스의 스트래터지처럼 가사가 아예 영어로만 된 경우도 있으며 원어에서도 중간중간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화감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노래 파트를 더빙한 경우 전문 가수가 아닌 성우이다 보니 성우의 노래 실력에 언어에 따른 퀄리티가 천차만별인데 특히 히브리어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평이 자자하다. 프랑스어 버전 더빙은 의외로 굉장히 호평이 많다. 다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소다팝의 가사에 많이 낯뜨거운 단어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노래 가사로서 사용된 단어라는 인상이 있다. 애니메이션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부터 보여준 특유의 이디스러운 낮은 초당, 프레임 수를 유지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인물들의 동작은 대부분 현실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소다 팝 공연 중 아주 잠시 안무에서 다리가 휘고 늘어나는 등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시리즈 몬스터 호텔 시리즈처럼 만화스러운 과장된 인체 표현이 나타난다. 2분 29초 부근 마침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디즈니의 빅히어로의 리드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인 김시윤이 본작의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배경의 3D 애니메이션인데다가 장르가 무속, 어반 판타지, 테마이고 미라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공통점을 갖고 같은 해에 개봉된 테마록과 섞은 2차 창작들이 나온다. 사실 공개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SNS에서 테마록 K-팝 버전이라는 드립이 나왔었고 개봉 후 둘 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개봉되자마자 X 등 SNS에서 두 작품을 엮은 2차 창작들이 어느 정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측면뿐만 아니라 춤과 가사, 음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 리뷰가 올라오고 있다. 전곡 가사를 해석하여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의 모든 노래의 가사들이 많은 복선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소개. 초대형 남돌 사자 보이즈의 데뷔곡 소다 팝의 안무 분석, 유 아이돌의 안무 분석 등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석들이 늘고 있다. 초안에서는 성인향 작품이었지만 제작사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아동용 영화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했다. 성인향 작품이었던 흔적은 악귀를 가차없이 살해하는 헌트릭스와 루미가 진우로 생각된 마네킹을 공격하자 그 마네킹의 목이 떨어진 것, 루미와 진우와의 썸 묘사는 자제하는 게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는 제작진의 인터뷰로 흔적이 남아있다. 영화를 인상 깊게 시청한 팬들이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버추얼 아이돌과 유사하게 받아들이며 무대 영상이나 직캠 같은 추가적인 컨텐츠를 요청하기도 하나 애니메이션과 버추얼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 제작 방식이 크게 달라 해당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버추얼 유튜버나 버추얼 아이돌들의 컨텐츠들은 실시간 방송 또는 이를 녹화한 유튜브 영상이 메인이기에 대부분 얼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과 같은 게임에 사용되는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이 덕분에 다양한 영상을 비교적 간단하고 수월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링이나 최종 아웃풋의 퀄리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나 픽사와 같은 애니메이션 업체가 만들어내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제작 기간 상당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상물이고 모델링과 최종 아웃풋의 퀄리티가 매우 높은 만큼 대부분 랜들맨, 아널드와 같은 비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제작 규모가 버추얼 유튜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압도적으로 오래 걸리고 대신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컨텐츠 양산을 위해 빠른 제작을 하려고 모델링이나 매핑 등의 품질을 낮추면 원작의 분위기가 살지 않아. 원작 훼손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추가적인 컨텐츠가 나오더라도 영화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뮤직비디오나 성우 또는 가수를 인터뷰하는 컨텐츠가 한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버추얼 영역의 차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특유의 제작 방식에서도 어쩔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전부 지원하고 제작사 측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대신 수익의 대부분과 IP의 소유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대응행하더라도 결국 판권은 넷플릭스가, 제작 에셋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어. 소니 측에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2차 영상을 제작하면 넷플릭스만 좋은 꼴이기에 굳이 만들어줄 필요성이 없다. 이 때문에 오리지널 컨텐츠가 흥행하여 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 측이다. 물론 2차 컨텐츠를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계약하여 이에 대한 제작비를 보장받으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특성상 제작 단가와 제작 기간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단순히 유튜브용 컨텐츠가 아닌 넷플릭스의 정식 컨텐츠 혹은 2편의 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작이 흥행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그간 디즈니와 픽사, 드림웍스를 비롯한 미국 애니메이션 3강 체계를 담당하는 3사가 작품성보다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거나 이미 사용한 소재를 또 사용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된 사이, 소비층 사이에서도 누적된 이러한 불만을 캐데언이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